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오늘은 중화제국의 흥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이 계속 승승장구해서 언젠가는 미국을 초월할 거라고 말하는 게 슈퍼 차이나입니다. 그와 반대로 일본이 미국을 앞설 것처럼 맹렬한 추세로 발전하지만 결국은 정점을 찍고 꺾이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중국 경제도 이미 정점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거라고 주장하는 게 피크 차이나입니다. 한때 슈퍼 차이나가 대세였죠. 언제 미국을 초월하냐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2011년에 쓴 보고에서 보면 2026년이면 차이나가 미국을 초월한다. 15년 후에 초월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점 이게 말이 바뀌고 있어요. 2022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보면 처음에는 2026년이라기보다 2035년으로 늦췄습니다. 그 다음에 OECD 보고서도 2013년에는 차이나가 2017년이면 미국을 초월할 거라 했는데 알다시피 초월 못했잖아요. 세계 모든 기관 월드뱅크나 IMF 그리고 인베스트뱅크의 전문가들은 2030년쯤이면 미국을 초월할 거라는 게 2010년대 초반의 대세였어요. 그리고 저 사진에 보이면은 그 유명한 폴 사무엘슨이거든요. 경제 분야에서 미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대가입니다. 대가인데 폴 사무엘슨도 1961년에 나온 그 교과서에서 1984년이나 1997년쯤 소비에트가 미국을 앞선다라고 예측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슨 교수도 점점점 말이 달라져요. 1980년 판에는 아니야. 2002년이나 2012년경에는 소비에트가 미국을 앞선다 그러는데 2002년에 소비에트 몰락하고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 차이나 대세론에 대해서 회의를 가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피크 차이나 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크 차이나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데이비드 샴버라고 조지 워싱턴 대 교수인데 중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미 차이나는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리막길이라고 말합니다. 2010년대에 진짜 중국 경제가 승승장구해서 2019년에는 미국 경제 66%까지 따라가고 2021년에는 75%까지 따라갔어요. 불과 3년 사이에 9%포인트 확 미국을 따라가니까 이런 추세면 2025년이나 2030년은 확실히 차이나가 미국을 앞선다 그러는데 2021년에 정점을 찍고 피크 차이나고 내리막길을 내리꽂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 경제의 64%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경제의 피크 차이나 현상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이 포춘 글로벌 500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춘지가 이제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인데 2002년에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미국이 197개고 중국이 11개 있는데 이거 2020년에 중국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이 중국의 피크를 이루면서 이제 미국을 바짝 추격한 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221개인데 중국이 224개예요. 근데 2024년에는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139개고 중국이 128개인데 저 중국 128개도 허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홍콩하고 대만의 기업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대만의 TSMC가 저 차이나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미국 기업하고 격차가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등치만 커서 뭐합니까? 근데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 기업의 순이익률을 보면은 미국 기업은 2020년에 5.3%인데 중국은 그보다 낮은 4.5%고 근데 미국 기업은 2022년 6.4%, 작년에 8.6%로 계속 이익률이 올라가는데 중국 기업은 반대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4.5%에서 4.4%, 4.0%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뭔가 골병이 들고 있다는 게 이 수은 이익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골병 드는 게 적자 기업이죠. 2011년에는 중국 기업 중에서 적자 기업이 3만 개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는 18만 개로 늘어났고 영국의 에코노미스트지가 추정하기에는 중국 전체 기업이 한 30% 수준이 지금 적자의 구렁텅이에서 헤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이 슈퍼 차이나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칭화대 동문들이 2018년에 추우융 칭화대 총장에게 보내는 호선물이라는 일이 있었는데, 칭화대의 후안강 교수가 2017년에 차이나가 이미 종합 국력에서 미국을 추월했다고 큰 소리 뻥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양반도 그냥 그 시주 속에 중국몽에 좀 아첨하기 위해서 이런 거 보고서를 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칭화대 동문들이 발칵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칭화대 동문들이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야, 저 후안강 저 교수, 차이나가 이미 미국을 앞섰다고 설쳐됨으로 해서 중국의 국가정책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고 베이징이 오만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실을 모르고 중국 인민들을 현혹시키고 괜히 외국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기로 해서, 특히 미국이 이제 그 두려움을 느끼니까 차이나 배신이 커진다고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슈퍼 차이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고, 그 다음에 엔센퉁 칭화대 교수는 전형적인 슈퍼 차이나 론자였는데, 근데 작년 초에 실토를 했습니다. 야, 중국 경제 발전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향후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커질 수가 있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면 중국 경쟁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이렇게 엔센퉁 칭화대 교수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삼보 교수는 중국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소프트 오서리테리안리즘, 영성 권위주의. 그러니까 덩샤오평이 한 거죠. 덩샤오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뭐 중국식 시장 경제로 가고 국가 통제를 완화하고 뭐 민간 기업의 자유를 막 해주고 막 시장 경제 제고 인센티브를 하고 개혁을 하니까 정치 개혁도 이루어졌어요. 점점점 인민들의 자유와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게 뭐 극단적으로 나온 게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했죠. 덩샤오핑의 뒤를 이은 장점이 후든따오가 이런 소프트 권위주의를 나가니까 중국 경제가 번영했는데,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나타나더니 이 소프트 권위주의를 하드 권위주의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보 교수가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경제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걸 외면하고 중국몽을 내세우면서 하면 된다 그러면서 막 국가 주도로 나가보니까 경제가 쇠락하고 모든 거는 CCP, 중국 공산당이 총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결과로 중국이 그 사이에 덩샤오핑이다 이런 장점이 훌륭한 시대, 민간 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모든 걸 국유 기업 주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 500대 기업이 뭐 중국이 많다 그러는데 탑 10 중에 보면은 70%가 국유 기업이에요. 3위가 국가전력망공사, 중국 경제 전력 공급의 89%니까 14억 인민들에게 전기 공급하는 거에 뭐 89% 차지하니까 세계 3위 올라갈 만하죠. 근데 저건 시장 경제에서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위는 시노펙, 6위는 페트로차이나, 다 중국에 석유를 공급하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탑10에 드는 거는 뭐 아마존, 월마트 이런 식으로 IT나 이런 민간 기업이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국유 기업의 비중이 자산에서는 89% 차지하고 매출에서는 72%를 차지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갈수록 빈부 격차가 크고 인민들의 불만이 많아진 거죠. 그 베이징 중국 국정연구원 중심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과거보다 더 부유해졌다고 느끼십니까? 물어보니까 2014년에는 77%가 작년보다 금년에 더 잘 산다. 아주 소 해피한 거예요. 차이니스 그 피플들이. 근데 2023년에는 39%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전보다 더 가난해졌다고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한 20%가 더 가난해졌다고 그러는데, 소득이 5만 위안 이하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서민층은 33%가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점점 3분의 1이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스캇 로젤 교수가 쭉 이제 중국에 대한 서베이를 해봤는데, 중국에서 왜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2004년 설문조사에서는 1등이 능력, 2등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 그 다음 호황시는 3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정도면 정상적인 사회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차이나가. 근데 2023년에 딱 보니까 1등이 꽝시예요. 우리 말로 하면 떼기 좋아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등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야지 이제 뭐 부자가 되고, 능력은 4등으로 밀리고, 노력은 5등으로 밀리고, 고학력은 6등으로 밀렸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 중국 대학 졸업생이 취직이 한다잖아요. 젊은이 청년 실업률이 20% 넘으니까 이런 암담한 현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신이 왜 가난하냐고 물어보니까 2004년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부족한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야, 이거 기회가 불평등한 거야. 중국 사회가 이거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아. 이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고 인민들이 한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도 권위주의 나가니까 CCP의 힘이 커지고, 권력을 가진 자가 결국 기득권을 가지고 경제적인 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의 피크 차이나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론은 하버드대학의 로거프 교수인데, 저 교수는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 교수는 어지간하면 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로거프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부채 슈퍼 사이클 이론입니다. 2008년에 그 뉴욕 증시를 때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미국 경제가 후들대지 않았습니까? 이게 로거프 교수에 의하면 슈퍼 부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뭐 미국이 부동산 붐이 일어나니까 은행이 너무나 많이 부동산에다 대출을 해줬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은행이 무너질 위기가 돼가지고 이거 뭐 미국과 전 세계가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부채 슈퍼 사이클의 물결이 지금 중국에 와갖고 차이나를 강타하고 있다 이겁니다. 로거프 교수에 하면 차이나의 부채 슈퍼 사이클을 주도한 것은 철의 삼각 편대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정부, 국유은행,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스토리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뭐 은행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뭐 부동산을 건설하고 아파트 짓고 그러면 계속 주택가격이 호경기고 상승이 되니까 은행이 또 대출하면 부동산 대출업자는 또 주택 건설해갖고 점점점 올라가다가 빵 하면서 버블이 터지는 게 2021년에 중국에서 부동산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블이 터지면 사실 중국에서 그 건설업은 30%, 주택이 20몇 %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건데 사회 전반의 금융 시스템에 압박을 줘갖고 결국은 금융 위기가 나갖고 중국이 어려움에 빠진다는 건데, 이 같은 슈퍼 부채 사이클을 재촉한 게 일본의 쓸모없는 다리, 차이나의 쓸모없는 고속 전철입니다. 고속 전철을 너무 많이 적어갖고 이렇게 너무 부동산이 막 과잉 투자가 되고 결국 부채 슈퍼 사이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1선 도시가 31개가 있답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이고 2선 도시가 35개가 있고 나머지는 3선 도시입니다. 3선 도시는 뭐 중소 도시죠. 크지 않은 도시인데 이 3선 도시에도 고속철을 막 깔아 놓으니까 3선 도시에 대해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눈독을 들이고, 야, 여기다 대규모 주택을 투자해도 3선 도시에서라도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대도시에 접근하고 유통이 쉬우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막 투자한 거예요. 근데 이 3선 도시가 중국 경제의 60%를 차지하는데 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신규 투자의 80%를, 왜냐면 베이징하고 상하이 1선, 2선은 다 이미 해먹었기 때문에 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막 이 농촌에 있는 도시 여기다 신규 부동산 투자의 80%를 막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부동산 과잉 투자가 되고 과잉 부채를 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 부채가 다가왔고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24%, 32% 점점 올라가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로거프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부채, 간접금융,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통계에 안 잡히는 거랍니다. 이거는 사실상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LGFV 채권을 발행하고 부동산을 개발하고 인프라에 투자한 건데 이게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17년에 LGFV가 30조 위안이었는데 2023년은 66조 위안으로 더블로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바에 하면,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11조 달러 가까이 되고 IMF는 이게 계속 부채가 커지니까 눈독 있잖아.
2022년보다 2028년 되면 이 LGPF 부채가 60%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슈퍼 부채 사이클 이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는 일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도 원더풀입니다.